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의 윤상보입니다. 자, 오늘은 작년 한 해 동안 논의 끝에 최종 권고안이 나온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 고위공직자의 처신 문제로 불거진 제주도 인사에 대한 이슈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동연 제주민해총 이사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상일 변호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행정체제 개편 관련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 지난 17일에 최종 권고안이 도지사에게 제출이 됐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그리고 3개 행정구역안이 지금 예상대로 올라왔는데 두 분의 예상과도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고, 물론 이제 지금 권고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논의를 하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도민참여단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뭔가 좀 덧붙일 것인가, 혹은 이거는 그래도 조금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덧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의견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없었던 걸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국은 이제 추후 논의될 사항으로 아마 예. 붙어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 논의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와버리면 그 결과가 오히려 이상한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 결과는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나왔다고 보고 예. 그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있었던 논의를 향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방법은 있느냐. 반영을 안 한다면은 그 전에 그 반대 의견을 내거나 다른 의견을 낸 사람들을 지금보다도 더 풍부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최종 권고안은 도민 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했다라고 지금 밝혔고요.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델이 주민 참여와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고, 또 3개 행정구역안, 이거는 지금 이제 가칭입니다만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서귀포시가 될 것 같은데, 인구와 면적 그리고 세수의 균형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를 좀 뽑았습니다. 두 분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번엔 변호사님부터. 네. 저는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세수, 인구 여러 가지 걸 고려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중간중간 발표된 걸 봐서 고려하셨다는 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다 과거의 데이터.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행정체제 개편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과거의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물론 이제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저는 그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를 좀 보기는 어려웠던 그런 결과물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건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어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도 제가 발표된 것을 봤을 때 그때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한 수준에서 그냥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조금 좀 개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요?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나오는 본질적인 이유를 보면,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도지사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주민 참여를 어떻게 더 보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정도 되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한 건데 이런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 본질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가, 반영이 돼 있는가라는 부분이 아까 미래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국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세수도 감소될 수 있는 부직이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선거 권역별로 나눴을 때에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재정 수요라고 하는 것들이 향후에 어떤 예측 가능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봤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 이렇게 어떻기 때문에 나눠봤을 때 요 정도면 되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근데 그게 얘기하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이룰 수 있는 타당한 근거냐? 지금 그렇게 권역별로 놔두면 이미 서쪽하고 산남하고 동쪽하고의 이 불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이미 존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격차들을 향후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절충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충안이요? 예, 생각이 듭니다.
원했던 것보다는 많이 가진 못했지만 네. 이게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결과물이 나온 것 같다. 그 정도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예, 수 예. 있을까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절충안, 저도 그거에 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제 선거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용어가 있어요. 예. 무난하게 선거하면 무난하게 진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절충을 예. 하는 것이 예. 최저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간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네. 어떤 위험 요소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예. 지금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동제주시라고 하면 네. 지금의 서귀포시 권역과 제주시 동부 지역이 과연 구분될 수 있는 지역인지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했느냐. 그러한 것들이 제시가 되면서 도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느냐. 예. 네, 그런 건 없이 도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랬었고 과거에 뭐 이랬었고 과거에 이랬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예. 누가 거기에 동의를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와 생각과 반대되는 이 얘기를 했을 때 예. 그 얘기를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미 나도 알 만큼 알아. 이렇게 예. 할 텐데 그죠?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행정구역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서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이렇게 딱 그 세 곳으로 나누는 것이 뭔가 아까 얘기했듯이 면적이라던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서 나눈 것이긴 하지만 이게 또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건 또 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그럼요. 있는 예, 부분인 예. 거죠. 그래서 설득이 필요한 것인데 설득을 하기 위한 그 소재가 예, 너무 뻔한 소재만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비판을 좀 의식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밝힌 내용도 현행 행정체제와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도민의 뜻이 있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 도민의 뜻도 엇갈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 참여단의 수기형 토론에서 나왔던 안, 그 다음에 일반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행정구역을 나누는 부분인데 4개 안으로 나누는 그 안이 가장 높게 나왔었는데 도민 참여단에서는 3개 안, 그러니까 지금 최종 나온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행계위에서는 이제 도민 참여단 쪽에서 나온 그 안을 갖다 올려줬는데 아마 그래도 좀 많은 그 수경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 안이 더 적절하다 생각해서 올려줬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체제 개편이 단순하게 행정체제 개편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선거구 제도와 예, 예.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되지 고려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제주시 역사회가 목소리를 높여왔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럼 세 개의 체제로 나눴을 때에 우리가 얘기했던 주민들이 어떤 더 민주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예. 근데 지금 이제 행정체제 개편을 이렇게 구역을 나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고 저항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 권역과 문화 권역이 맞지를 않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감수해서라도 예, 예.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민의 이익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을 또 제시하거나 조율할 여지는 없었을까라는 다시 그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좀 무난한 타협을 한 것이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다 얘기가 나왔던 예, 부분이었기 예, 예.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얘기가 겉돌지 않기 위해서 예.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지방자치단체와 네. 우리 대한민국의 지자체의 차이가 있다고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누가 세금을 걷어서 네. 그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를 누가 결정하느냐. 예. 이 문제에 의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 시를 우리가 뭐 따로 만들겠다라는 사례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 최근 같은 경우에는 LA의 북부 노스 할리우드 지역이 별도의 시로 독립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독립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각종 세수, 그거는 노스 할리우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내는 돈으로 대부분 다 메꿔집니다. 예. 그러한 차이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국세 위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지자체가 자치권을 행사할 때 늘
예산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속돼 있다고 우리가 흔히 예.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번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사실은 그 틀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아까 우리 김동연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진짜 도민들에게 무슨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느냐. 예. 이 점에서 크게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10년 넘게 준비하는 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예. 예. 우리가 늘 해왔던 얘기를 반복되는 수준에서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미래의 얘기를 계속 제가 했던 것인데 과연 지금의 논의를 가지고 예. 중앙정부인 행안부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 그거 좀 부정적으로 봐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의들이 제주도에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결국 넘어야 될 산에서 우리가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그냥 원만한 타협은 그냥 원만하게 끝나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제주 지역만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봐서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체제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 나눠진 행정체제가 소위 재정적인 측면에서 예. 운영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까 보면 우리나라 세금은 이제 국세 중심이고 예.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의 시대 정신이 분권과 자치라고 한다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국세나 지방세 이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결국은 제주도가 이렇게 행정체제 개편하는 과정에서 좀 예.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예. 그리고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함께하고 그래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할 수 있었다면 예. 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오로지 제주의 문제로만. 근데 이게 제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민주주의 문제이고 그다음 자치 분권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는 16개 시도가 공이 예. 관계에 있는 건데 왜 이걸 제주도만의 문제로 좀 우리가 줄여가지고 생각을 예.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 부분 굉장히 좀 재밌는 지적이신데 지금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뭐 시군을 새로 만든다던가 이 행정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했지만은 이게 도안에서만 고민이 끝나야 될 부분은 아니고 사실 다른 지역까지 생각을 확장했어야지 일을 처리하기가 더 수월했을 거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거잖아. 특별자치니까 자꾸 우리가 생각하니까 다른 지역과 다른 특별한 어떤 것.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다른 16개의 시도가 우리랑 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특별하게 뭘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 우리가 실시하는 제도가 결국은 16개 시도의 자치분권을 보장하고 그것에 대한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설득했으면 예. 오히려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좋죠. 그러면 국회에서도 입법 과정에서도 다른 지역구 출신의 의원들을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거 안을 가지고 국회 가면 예. 다른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이건 제주도의 문제야. 별로 관심이 우리랑 없네요. 관계 없어요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입법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죠. 예.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지역을 확장해서 나갔어야지 특별자치도 체제를 좀 개편하는 것도 더 수월했을 거라는 의견이신데.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이 방송이 아닌 다른 데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1호 특별자치도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뭐 특별자치도의 전성시대가 되어서 뭐 강원도도 특별자치도가 되고 했지만요. 특별자치도를 제주도에 우리가 시행을 해보자라고 예전에 우리가 그런 결단을 내린 이유는 제주도만 잘 살자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사례로 제주도의 지방자치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 시도에 대해서 뭐 과오의 평가는 당연히 있겠지만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는 과연 어떤 방향을 정하고 가고 있느냐. 제주도만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방법이냐.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주도가 특별자치를 처음 시작할 때 전국의 모범이 되는 사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야 우리 김동연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 문턱을 넘고 정부의 문턱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것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 아마 비슷한 고민들이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 좀 많이 제기됐던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행정체제를 개편하게 되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누려왔던 특례, 특혜를 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더 늘리진 않더라도 이걸 유지는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이번 권고안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두 분 생각에는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로 쭉 만약에 논의가 진행돼서 국회까지 간다면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좀 잃을 것이 더 많을 판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국회에서 이게 절충을 해본 분들은 다 알아요. 이제 어떤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특례를 요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전문위원회 검토를 넘기도 어려워요.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제일 늘 우리가 벽에 부딪히는 게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걸 특례, 제주도만 특별하게 뭘 더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장하지 말고 그 특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향후에 16개 시도가 모두가 공히 가질 수 있는 어떤 것. 이거 그런 논리 개발을 좀 필요해야 다른 시도들도 도울 것. 야, 봐라. 제주도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간다. 이런 모델 우리도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좀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체제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일 것인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좀 매몰돼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두 가지 문제, 자치분권의 문제하고 민주주의 문제예요. 자치분권의 문제와 민주주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시야를 넓혀서 좀 중앙정부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그리고 16개 다른 시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선은 법률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폐지해서 기존에 주었던 권한, 그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입법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그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것이 축소되는 것은 얻는 것이 있을 때 축소되겠죠. 그러니까 얻는 게 없는 상태에서 축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험성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좀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힘있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제주도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김동인 이사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그게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이런 점에서 사실 그 행정체제 개편 논의하고 별도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제왕적 도지사,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또는 분산시킬 것이냐 이 논의가 결국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성과를 내는데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점에서 이번 그 권고안에 담지 못했던 내용까지 오히려 제주도가 도청에서 그 안을 만들 때는 그 부분까지 넣어주면 어떨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얘기를 약간 다른 시각에서 해봤습니다. 권력 구조에 관련된 문제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권력 구조 얘기 나온 김에 의회와의 소통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논의됐던 과정들을 쭉 보면은 도의회에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제시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도의회도 상당히 비판적인데, 근데 지금 언제까지 이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느 매듭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의회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도하고 행정과 도의회가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향후에 그 어떤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그러니까 의회에서 논의되는 상황, 그러니까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오면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뭐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묻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주민투표를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두 가지 안을 좀 제시를 했더라고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개편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찬반을 선택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행 체제와 함께 개편안을 선택하도록 할 것인지 이 두 번째 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까지 해왔던 논의 과정이 물 건너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좀 제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그 두 번째 안을 하면 이런 거 있어요. 왜 우리가 예전에 할 때 점진안, 혁신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때 용어 설정, 이 프레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점진하는 건 혁신안 중에 사람들이 뭘 선택하겠습니까? 심리적으로 혁신안에 더 마음이 가죠. 혁신안이 지금의 체제. 예,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문항을 할 때 예. 지금의 권고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과 예. 지금 제도와 그다음에 향후 바뀌어질 형제처제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살아보는 되게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안은 상당히 어려운 안이다. 예. 그렇게 하는 건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이제 거꾸로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문항을 선택형으로 만약에 물었을 때는 추진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예. 이안을 추진할 것이냐, 이안을 추진할 것이냐를 묻는 방식이거나 예. 아니면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예. 묻는 방식이 되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주민투표는 사실 뭐 주민투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예. 최종안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지금 사실은 지금 권고한 방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예. 뭐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최종안이 나오면서 지금 권고안과 다른 안을 유력하게 떠오르는 뭔가 안이 있다면 예.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우리는 한다 하는데 어느 걸 할 거냐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받게 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계위에서는 일단 개편한 거 현행안 중에 선택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얘기가 나왔는데. 개편안을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두 분 생각 중에 제가 일치하는 부분을 하나 좀 잡아낸 거는 추진하는 쪽에서 질문의 의도는 좀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네.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준비하는 과정, 앞으로의 이제 계획들을 보면은 2년 안에 준비 과정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 남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쉽지 않아요. 2025년 7월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예. 뭐 주민투표 과정도 준비하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고. 2026년 7월 예, 1일 예. 이전에 예, 완료해야 예. 된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되게 지금 일정은 되게 촉박한 일정이다.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총선도 있고요. 선거도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지금 이 타임 스케줄대로 계속 갈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러워요. 아, 그래요? 이거 어렵지 않을까요? 우선 그 어렵다는데 저도 동감 예. 한 표.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면 아예 안 하게 되니 날짜를 못 받고 예, 예. 거기에 맞추려고 온갖 힘을 다해야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 날짜를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예, 예. 지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시간이 무지하게 촉박하다. 적어도 결정이 된 뒤에 준비하는 기간이 1년은 잡아야 될 것이고요. 예. 그러면 그 반대로 역산을 하면 2025년 7월경에는 모든 안이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주민투표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2024년 말까지 모든 안들이 정리가 되어서 예. 2024년 말에 주민투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투표 결론 7월 전에 2025년 7월 전에 나와야 되고 예. 그다음에 1년 동안 준비하는데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정말 촉박한 일정. 예, 주민투표는 일단 올해 안에 좀 추진하겠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이제 겪게 되는 문제가 국회에 들어갔을 때의 논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길어지죠.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를 감안했을 때 두 분 생각에도 굉장히 좀 타이트한 일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제 권고안이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최종 결정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 결정을 좀 보면서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행계위에서도 그 부분을 좀 권고를 했었는데 논의 과정이 충분했는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좀 더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도 나왔었기 때문에 함께 좀 많이 논의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행정체제 개편 이슈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번엔 인사 관련 문제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부적절한 행보 논란이 있었던 김희연 정무부지사가 결국 직을 좀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 처신과 관련된 문제였었는데 저희가 뭐 사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좀 이 자리에서 하지 않는 네네. 것으로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기관장으로서 이제 처신 문제, 고위공직자로서의 처신 문제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과정 속에서 직을 내려놓기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차례 입장을 밝혔었고 제주도에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 보시면서 지켜보셨던 그 생각 하나씩만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그 초기의 대응, 그러니까 물론 네. 이제 본인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거 악의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본인 겁니다. 입장에서. 예. 근데 그렇게 나오면 그 아주 깔끔하게 예. 그 머리를 숙여서 사과를 했으는 게 낫죠. 처음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면 그렇지만 뭐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좀 했으니까 예. 그분에 좀 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예, 이야기를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사과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초반에 보면 방송보도 보면 뭐 초선 의원들이 뭘 몰라서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이제 의회에서도 지적이 나오니.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발언들이 문제였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정무부지사가 사적으로 누구를 만났는지 관심이 없고 예. 관심이 없는데 다만 정무부지사로서의 공적인 영역에서 그 임무를 수행할 만한 어떤 태도랄까요? 예. 윤리적인 감각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1차에 그 기자회견하면서 사과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태도가 좀 안 돼 있었다는 말씀이신 차라리 거죠? 깔끔히 자세가. 사과했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또 아쉬운 게 예. 사퇴도 그 대변인 통해서 예,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좀 아쉽다. 예.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다 해서 고개 한번 숙이는 게 뭐 어렵습니까? 도민을 상대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직접 예.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처신으로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사정을 빼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정국에 한참 그 예산안 심사 때문에 도의회, 도정에서 굉장히 바빴던 시기에 다른 지역에 갔었던 부분.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일련에 나왔던 그 대응들을 보면은 잘못한 거는 없다라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긴 하죠. 네, 그렇죠. 뭐 본인은 예. 뭐 악의적이다. 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과정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하는 일이 그 이번에 그 김의원 전 정무부지사께서 예. 억울해하는 그런 그런 분들에게 어떤 법적인 조언을 할 것이냐. 변호사시니까 그렇죠. 예. 네. 제가 이제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부터 그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봤는데 아까 그 우리 김동인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도 사과하는 일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정무부지사라고 하는 직을 갖고 계신 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생각의 기준은 예. 나의 사생활,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 도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 기준에서 먼저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해결 방법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변호사들이 자신의 의뢰인들에게 그 상담을 해주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즉 예. 상대방의 입장, 뭐 예를 들어 재판을 한다면 재판장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한 점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자. 본인이 억울하다는 것을 그냥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도 그런 측면에서 김의원 전 정무부지사님께서 조금 더 업무와 관련돼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보다는 어떻게 보였을까를 염두에 두고 그 당시에 했던 것은 이러한 일이었다고 하는 예. 상대방 입장에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 예. 그걸 준비했다면 마지막에 사과의 모습까지 보였을 때 뭐 본인이 뭐 사직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간의 그분에 대한 평가가 예. 더 나빠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퇴 이후에 이제 오영훈 지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공직자를 비롯한 공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이 높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애매한 말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품위 기준이라는 게 애매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가야 되는지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긴 그러니까 합니다. 결국은 그렇죠. 이제 네. 상식적인 수준,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수준이고 윤리적 수준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예. 뭐 예전에 뭐 도의원하고의 술자리의 문제라든지 예. 그리고 예전에 일입니다만 뭐 도의원이 동료 도의원에게 욕설 비슷한 또 이런 뭐 얘기. 여러 차례 있어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런 것들의 품위 유지, 물론 도의원의 사생활이나 공직자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갖고 있는 그 권한에 맞는 어떤 무게감, 책임감을 좀 져달라라고 하는 주문이잖아요. 예. 뭐 그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선에서만 한다면. 네. 근데 상식의 기준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하던데. 그렇죠. 최근에 또 더군다나 그 상식의 기준이 예. 혼란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 뭐 가깝게는 모 정당의 대표가 매주 3일 정도 재판을 나가야 되는 그것도 그게 예. 또 직무상 관련된 것들이었고 정치인 맞으시네요. 그쪽 이야기를 이제 옮겨가시려고 뭐 하는 쪽에 거니까. 가면은 뭐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예. 같은 경우에 법정에서까지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이 사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시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상식의 혼란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 두 분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면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공직자가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그 요구하는 의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그걸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 먼저 기준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네.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정무부지사께서는 좀 불명예스럽게 사퇴를 한 상황이고 양대 행정시장은 두 분 다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매우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위 공직자를 애초에 선정할 때 좀 잘 했으면 그리고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 좀 잘 걸러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뭐 정무부지사는 또 새로 또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장도 지금 농지법 위반인가요? 네네. 예, 그 부분이 지금 계속 걸려 있는 거죠. 기소가 돼 있고 네. 재판까지 가 있는 상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임명들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 무용론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사전 스크린, 그러니까 사전 검증이 제대로 돼 있냐라는 건데 예전에 그 인사혁신처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옛날 참여정부 시절에 예. 일종의 이제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예.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굉장히 몇백 개에 달하는 항목의 체크리스트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일면 대상자에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 여부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공직을 맡을 만한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그걸 거짓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 일단 그렇게 해서 뭔가를 받아내서 받고 그걸 통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제 행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의 그 제주도의 인사와 특히 고위직 인사와 관련된 것들을 보면 예. 아마 이제 뭐 전무 라인들에서 판단하고 네. 뭐 일반 제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인연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거나 아니면 예. 선거 캠프에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데 그렇게 하면 소위 말하면 인재풀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제주도만큼은 어떤 진영 논리에 입각하지 말고 예. 정말 그 분야에 해당돼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때로는 정치적으로 나와 견해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이 분야에서는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한다면 예. 그런 사람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무부지사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정무부지사 이게 이제 예. 청문회가 내정이 이루어지고 임명이 이루어지고 또 청문회도 이루어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는 좀 오영훈 도정이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거 공신이나 아니면 예. 선거에 대한 차기 선거에 대한 유불리가 아니라 예. 정말 그런 정무적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돼 있는 분을 예. 진영을 따지지 말고 좀 이제 발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인사권자의 발탁에 대한 그 네네.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원희룡 정부라는 거 원희룡 도정 때 큰일 날 말씀이 있는 예,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니 뭐 예. 제 발음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선거철이라 예. 아무튼 예. 전 도정 예, 시절. 전 도정 때 왜 그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그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분을 뭐 시장으로 모시려고도 했었고 예, 뭐 정부에서 예,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시도가 필요한 때라면 예. 그러한 시도는 유효하게 네.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인재풀이 줄어든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거를 같이 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비슷해져 버려서 예. 그래서 다양한 견해를 수용할 수 없는 이 결사체가 돼 버립니다.
결사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민주주의 국가라도 인재풀을 다양하게 쓰는 이유는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래야 이제 이 사회가 건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는 뭐 그 악마의 목소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안에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목소리를 일부러 내게 하는 직책까지 만들어 두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제주도정도 다르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지금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께서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지금 지사님도 오영훈 지사도 똑같은 문제로 수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임명권자라고 할 수 있는 오영훈 지사가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만약에 했다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인사청문회 무용론은 더 이제 세를 얻게 되겠죠.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오영훈 도정이 원점부터 다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이제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거 하나만 여쭤볼까요? 그 사실 이 도정만이 아니고 정부도 보면은 인사청문회 수월하게 한번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위 이번에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는 소위 그 성공한 사람들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고르려고 하니 걸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인사청문회 기준 자체가 지금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았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도정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도 좀 해당되는 얘기라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 기준이 높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그렇게 높아진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성공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그런 기준에 맞게 공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뭐냐면 아무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오영훈 도정도 물론 도정이 어떤 방향성과 철학을 같이 공유하는 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지만 정치라고 하는 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판단에 어떤 잘못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고 그 권한과 책임이 있으면 반대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반대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지사가 그걸 용인해 줘야 돼요. 그 리더십의 문제인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저희도 안타까운 게 이게 진영 논리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원도정이 됐든 뭐 예를 들면 과거에 김태한 도정이든 뭐 오금민 도정이 됐든 뭐 거기서 뭘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누구 라인, 이 사람은 누구 라인. 그래서 선거에서 도정이 바뀌면 철저히 배제하잖아요.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은 이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구분 자체도 이제 무의미해진다라고 하는 이 MZ 세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만큼 이런 진영 논리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에 대해서 도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고 우리랑 다른 사람, 다른 인생의 사람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PR을 구분하는 정치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차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사권자가 충분히 좀 숙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평소에 굉장히 좀 그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도 결국 이제 인사권자의 의지로 수렴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걸 우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이 나와도 그거를 저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판단은 인사권자의 판단. 이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됐다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인사권자의 결정이죠. 그건 인사권자의 권한인데요. 그렇게 되죠. 알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준이 너무 인사청문회 기준이 높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일부 있어서 정말 쓰고 싶어도 그 사람을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지적이 뭐 제주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그 몇 가지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안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이제 도덕적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공개로 검증을 하고 업무 능력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공개적인 그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하는 방식 그런 방식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전히 남지요. 비공개로 한다 하더라도 도덕적 사회적인 수준이 올라가서 그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이 올라간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예. 그 경우에 좋은 해결 방법은 사실은 그 도덕적 기준이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같이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과 관련해서 충분히 검증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걸 전제로 아마 국민이나 우리 도민들은 그걸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 방식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자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본인이 어떤 자리에 누구를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분과 관련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떤 능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 과연 얼마의 시간을 투여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저희 애가 지금 이제 대학에서 지금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회사에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사 면접이 3차에 걸쳐서 한 번 할 때 1시간 이상씩 그렇게 계속 면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접의 질문 내용은 본인들이 볼 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물어보면 대부분은 변명을 하다가 그쳐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부분은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사청문회나 사람을 등용할 때 과연 그 사람이 솔직하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자체를 우리가 두고 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차후 인사청문회 제도를 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보통 하루나 이틀 하고 끝나요. 그렇죠. 길어야 이틀이고 대부분 하루입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잘 없고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서는 인사청문회가 가결될 때까지 일주일도 하고 한 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들을 제가 드리는 제 마음은 충분히 검증한다는 표현은 그 사람을 망신 주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 인사권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털어내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가 우리 보통 만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사만큼 좀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두 분의 이제 그 말씀의 행간을 좀 짚어보면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는데 지금 인사 자체가 이 선거 공신들 위주로 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먼저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인식은 같이 공유하고 계신 것 같네요, 보니까. 여러 차례 좀 많이 나왔던 얘기기도 합니다만. 자, 그나저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법의 근거에서는 감사위원장 그리고 정무부지사 2명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하게 돼 있었고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도의회와 도정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왔던 겁니다. 근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인사청문 대상이 아주 구체화됐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에너지공사 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제주연구원장까지 하게끔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자 출연 기관이 더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제외를 했는데 이 정도면 인사청문 대상으로는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더 늘리거나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대부분 이제 인사청문 대상으로 이게 전문 경영 능력이 필요한 어떤 공기업들, 공기원 출자 출연 기관들이 거죠.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경영 능력, 특히 개발공사 같은 경우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관광공사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어떤 그 전문적인 능력을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도민사회가.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합의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우선은 아까 말씀 출자 출연 기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인사청문 제도가 필요한 것은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그걸 다 공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공개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자리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제주개발공사 사장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꼭 공개 검증한다는 것이
그 청문 자체를 다 공개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라는 논의인 것입니다. 사실 좋은 기업에서 예. 좋은 인재를 데리러 오려는데 그 좋은 인재가 나 청문 절차까지 다 해서 내가 뭐하러 거기 가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세계적인 기업들은 대표를 그 CEO를 모시려고 할 때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 진정한 그 목적의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공개를 해야 될 직위와 예. 공개를 하지 않고 도의회가 이제 그 도의회를 우리가 믿고 그러한 검증 절차를 하도록 하는 예. 그런 이분적인 그런 제도 운영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은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개가 안 된다면 이게 좀 짬짬이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좀 사장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도의회를 믿고 그런 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평소에 도의회 잘 안 믿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를 믿는 것과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자체를 믿는 것은 예. 차이가 좀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직군의 질문 하나 드려봤습니다. 지금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비슷한 안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이숙도 의원이 이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인사청문회가 좀 자꾸 무용론이 얘기가 나오고 이전 도정과 달라진 게 없으니 사전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는 이 도정에 맡기고 도민 참여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예. 도덕성 검증은 그래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좀 망신주기식 청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비공개를 하더라도 예.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는 이게 또 도민 배심원이라든지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제도적으로 거기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판단 나면 예. 그것들을 도지사가 수용할 수 있는 하도록 하는. 예. 그래서 능력 평가가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제도적인 절충안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러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었는데 출자 출연 기관이 꽤 많잖아요. 네. 더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어렵다고 보십니까? 네, 어렵습니다. 두 분께서는 다. 네. 그 약간 아까 사실은 이 기회를 놓쳐가지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인사청문 제도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공모 절차에 의해서 사람을 뽑고 있는데 예. 오히려 도지사가 추천을 하고 그 추천된 사람을 검증하는 방식을 하는 것도 예. 저는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모라고 하는 것이 예. 꼭 양질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라는 표현은 예. 100%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모 절차에 의해서 좋은 사람을 모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정치적인 책임을 인사권자에게 확실하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예. 인사권자가 원하는 사람을 추천하게 하고 그 추천된 사람을 검증위원회가 검증하는 방식.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는 더 효율적으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좀 끄덕거리시는 부분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이 다양해져야 되고 예. 그리고 인재를 검증하는 방법은 민주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 대원칙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이 고위공직자의 처신 문제로 비롯된 그 인사 문제까지 짚어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좀 같이 고민하고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많기 네네. 때문에 나중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두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부터 이어진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된 부분, 인사 논란까지도 오늘 다뤄봤는데 이 정해진 답으로 반복되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해서 답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교육 이슈 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